이렇게 빠지는 거는 저거잖아요. 뭡니까? 예, 미납된 거 보이고 뭐고 뭐 대항력 있는 거죠 뭐. 예. 근데 이제 잘 가고 못 놈 사실 때 월세 계산 잘하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주유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복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주유소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야 예전에는 주유소만 하면 부자였는데 굉장한 부잣집이었는데 이게 주유소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지가 20년 됐어요. 이제 지금 거의 끝물이라 주유소가 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사건이 있었죠.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4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다 모든 게 과정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경매라는 것을 접했을 때 하고, 또 한참 신나서 경매할 때 하고, 또 이제 업으로, 이제 본업으로 경매를 할 때 하고, 이제는 이제,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 경매를 당한 입장에서, 또 시련을 겪는 입장에서, 또 경매를 쳐다보는 거하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한테 왜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노인네들은 잔소리를 하고 자꾸 뭐 본인들이 어떤 길라잡이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나 무모한 행동은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떻게 보면 젊다라는 힘이고 또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되죠. 좀 뭐 이 채널이 29금이니까 29금이 아니라 39금이죠, 뭐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딱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일단은 뭐 딸아이가 성인이 된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딱 먹고 제 거울을 보고 제 몸을 보고 제 피부를 보았을 때 젊은 처자를 보면 그죠?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연인 상대가 아니라 귀엽고 뭐 딸아이 상대로 이렇게 자꾸 보이는 어느 시점부턴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젊은 아가씨들을 보면 오히려 제 나이대에 있는 이성을 봤을 때 더 호감이 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뭐 이 경매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죠. 다 모든 게 우리 삶 자체에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지금 연예인들 보면 자꾸 젊은 사람들 흉내를 내는데 예. 옳게 늙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그 좀 포용력도 커지는 거고 그런데 젊은 친구가 애늙은이처럼 행동하는 것도 저는 극히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주장 강해야 되고 또 자기만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젊은 사람들의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그 이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걸 또 어떠한 그 늙은이들 기준으로 자꾸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묶어내려고 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경매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매를 볼 때도 우리가 그 나이에서 오는 시점에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이들이 아직도 그 진짜 주책맞은 행동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애늙은이처럼 뭐 좀 배웠다고 돈 벌겠다고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인생이 행복할까? 저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 지금 저는 그 제가 어제 그 부동산님 댓글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세이노라고 하시는 분 뭐 글도 쓰고 뭐 책도 내고 인터뷰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죠. 예, 있었는데 뭐 그거 자체를 저보다 뭐 제가 뭐 크게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저보다 뛰어난 능력이시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20, 30대에 얼마를 모아서 나중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한다? 돈을 모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나이 먹어서도 자꾸 인제 내가 뭐 얼마 돈이 있어야 어떻게 살까 뭐 자꾸 이런 예측들을 하고 소위 인제 그 예산 편성을 하죠. 예. 그렇게 사는 거 자체도 불쌍한 거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도 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계획 비중이 내 삶에서 그죠? 30년 후에 뭐 10년 후에 심지어는 50년 후에 예 그걸 위해서 뭐 준비한다? 저는 한 예비비로 따진다라고 하면 내 삶의 시간에서 만약 금전적으로 한다면 한 5% 이내에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이 사실은 건강이죠.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관계적인 사회적 관계 서로 관계에 있어서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나이까지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 보험처럼 그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좀 적게 잡아야 된다. 예.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데 자꾸 무슨 뭐 우리가 양식장에 있는 돼지 새끼 마냥 그죠? 뭐 칼로리 계산하고 그 뭐 어떻게 매뉴얼대로 해야만 인생이 딱 그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것 마냥 좀 그런 걸 이야기하는 놈들이나 또 그런 걸 보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예. 그죠?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인제 경매로 여러분들이 그 집을 선택하거나 물건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느 나이에 위치해 있느냐 인제 이걸 좀 고려를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물건도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접근 방법을. 예. 근데 이제 너무들 보면 경매하면 내가 비싼 걸 싸게 주고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거야. 이걸 목표로 많이 삼더라고요. 예. 근데 확률이 그렇게 낮습니다. 예, 의외로. 자꾸 막 경매에서 성공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혹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자주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한참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한두 달에 한 건씩 소위 말해 좋은 일들이 있었죠, 계속. 예. 뭐 제가 했거나 제가 뭐 컨설팅을 해 줬거나. 그런데 사포 뛰고 나면 실질적으로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업으로 할 만큼의 수익이 남기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셔야 돼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하든 뭐 분양을 받든 일반 매매를 사든 뭐를 하든 나중에 최종 위너, 승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딱 이것도 인제 제가 한 얘기죠. 예.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죠. 왜 내가 직업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의미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200만 짜리 경매하지 않죠. 그러니까 판돈은 내가 돈이 많으면 판돈을 크게 걸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요. 예. 똑같고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우리 주식도 그렇지만 뒷심인데 그 뒷심이 어디에 있느냐. 엔겔 지수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즉 내가 이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뭐 주식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뭐 안 하고 있지만 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자꾸 그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개미들은
심리적으로 약해서 못 견디고 막 자기네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인내력이 좋고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내가 본업이 있고 내 엔겔 지수를 해결하고 내 자아 실현을 할 만큼의 어떤 수입이나 활동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면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흥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밀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값이 막 요동치고 뭐 떨어지고 폭락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부자들은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옆집 사서 내가 차고를 늘리면 좋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금 이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여기서 얼마를 남아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값이 떨어지면 뭐 내 거를 싸게 팔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걸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뭐 큰 관심이 없어요. 오르면 덜 사는 거고 떨어지면 더 사고.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포커스를 잡냐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내 자산 가치가 또 내 삶의 어떤 형태, 내 수입이 늘고 줄고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것이 흥정이잖아요. 그죠? 흥정에서 누가 이겨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여유라는 거는 뭐냐? 금전적인 여유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여유인데 그 심리적인 여유는 어디서 오느냐? 물론 돈이 있으면 오죠. 하지만 돈이 있어도 불안할 땐 불안하죠. 가장 예, 나의 이게 내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이게 전부가 아니면 예, 관심 없죠. 관심은 가도 뭐 별로 중요치 않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연애할 때 왜 남자들이 을이 돼요? 여자들이 갑이 되고 돈도 내가 결제하고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더 좋다고 하고 내가 더 하는데 항상 여자가 갑이고 남자가 을이죠. 왜 그렇게 돼요? 예?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거래를 하면 할아버지가 아무리 용을 써도 손자가 갑이에요. 왜? 손자는 할아버지 안 보면 돼. 할아버지는 손자 안 보면은 죽어. 그죠? 예. 엄마하고 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남자하고 여자의 관계도 그렇죠. 예, 여자는 나 좋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예, 얘가 제일 많이 좋아하니까 얘를 선택한 거고 남자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내 지금 이 여자한테 애가 달아 있는데 어, 흥정에서 밀리는 거죠. 흥정에서. 그죠? 내가 돈 쓰면서도 갑과 을이라는 게 돈을 쓰는 사람만이 갑이 아니에요. 예,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절할 수 있죠. 남자하고의 관계를. 근데 남자들은 거절하기 힘들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애걸하다 보니까 을이 되는 거잖아요. 예, 부동산 거래에서 그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도 제가 컨설팅을 하는 포커스도 결국은 이제 그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이 될 수 있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도와드리는 거고, 스킬은 거의 없어요. 예, 지금은 뭐 특별한 스킬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자꾸 스킬을 강조하는데, 그건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고, 예,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예, 열심히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한글 읽을 줄 알고 물건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되고. 자, 경매 결과 2월 13일 어제죠. 어제 45명이나 몰렸습니다. 김포에. 3억 2,111만 1,112원. 경매장 가면 이런 현상 많아요. 많습니다. 한번 보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죠. 뭐 어차피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소문이 안 나서 소문이 나야 저도 좀 재밌을 텐데 45명이나 입찰을 했는데 최저가하고 얼마 차이 났습니까?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45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씩 45명이 차이를 나게 쓰면은 4,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8천만 원 차이 났으니까 거의 뭐 줄을 섰겠네요. 200만 원씩.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저가에 물론 입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최저가 입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낙찰 가격은 93.1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 70%인 가격을 보고 왔지만 낙찰된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아파트가 가지는 장점이죠. 그러면 또 반대로 크게 오를 것도 없다. 그래서 뭐 이걸 사가지고 경매로 싸게 사서 다시 팔아서 얼마를 남고 내 월급을 챙기고 아니죠.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우리가 목돈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이씨 안 되면 내가 그냥 쳐다만 봐도 좋다. 안 팔아도 된다. 할 수 있는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호방건설에서 지었던 물건이고요. 호방건설이 요즘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자, 보존 등기가 2012년 8월 13일입니다. 이 당시면 아파트 값이 2012년이면 한참 쌀 때였는데, 그죠? 건물 면적이 18.15평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평당 1000이 넘었죠. 넘었고, 지금 한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 1500, 1400 정도 수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 평당 1500 이하로는 서울에서 공급될 수가 없죠. 수도권에서 LH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실로 해서 때려낸다고 해도 뭐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더 떨어질 것도 없고 더 오를 것도 없는 뭐 그런 아파트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도권에서 이제 김포, 그죠? 이쪽의 어떤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대충 보게 되면 결국은 이쪽 인근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당 1,500만 원짜리 이하의 아파트는 없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런 물건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입찰자가 많을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뭐 여기도 보니까 2억 7천, 요거는 4억 4천인데 자, 요게 좀 자 봅시다. 3억 8천짜리가 2억 7천에 나왔어요. 면적은 더 크죠? 마산동에. 아까 그거보다는 어떨까요? 뭐 위치가 아까 게 더 좋았나요? 사용 승인도 이건 2013년이고 아까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면적은 이게 좀 더 큰 것 같고 해서 쭉 봤을 때 이것도 뭐 충분히 감정가에 가까운 3억 5천, 4만 6천 정도 그죠? 지금 전세가 3억 6천대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입찰자가 많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럼 뭐 관심 물건에 한번 등록해 놓죠. 지금 가격이 이제 좀 아까 이쪽 물건하고의 차이가 학교인가요? 뭐 여기도 학교가 있고 뭐 동네 분들은 또 뭐 여기 또 다 차이를 또 구분하시죠.
어디는 뭐가 있어도 좋고 어디는 또 뭐 때문에 또 저기 하고 그래서 아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3억대 3억 5억 이하대 물건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가 대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예요. 우리 연봉 우리 뭐 1년에 5천만 원 정도 4천 5천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뭐 DTI나 뭐 LTV 적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좀 원활한 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또 얼마가 있냐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차로 이야기하면 벤츠값이 내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와 닿아요. 벤츠값에 S클래스가 뭐 요즘 안 팔려가지고 뭐 과감하게 할인을 해주겠다, 무이자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생각을 미루고 있다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언감생심 그냥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월급쟁이에요. 그리고 연봉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예, 연봉 1억 이상을 갖다가 뭐 직장 생활 시작하자마자 받기 시작해서 한 40년씩 연봉 1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인데 공부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인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연봉 5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부부가 이렇게 좀 알콩달콩 잘해서 하게 되면 한 7억에서 10억대까지 서울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5억 이하대 물건들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정상적인 대출과 월급을 받아서 내가 이자를 내면서 원금을 갚아가면서 이렇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요때에 있는 물건들은 크게 빠지는 성향이 보이기 어렵다. 계속. 그리고 신규 분양되는 물건들도 지금 보면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에요. 금액. 괜히 뭐 1인 주택이 많아져 가지고 작은 평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평수가 크면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못 해. 자기 신용하고 그 연봉 가지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봉이 다 5천 전후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서울이니까 막 1억 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서울은 자산이 많은 사람과 물론 연봉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이 지방보다 더 많은 거죠. 공무원 월급은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죠. 교직원 월급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의 소득에서 크게 벗어나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값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할 건데 이제 문제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떨어지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본인들은 말이 왔다 갔다 한다 내가 봐도. 부전시빌라야 뭐 저기고 근린상가도 나와 있고. 자, 45명이 입찰을 했지만 감정가는 넘지 않았다. 그리고 입찰가도 크게 뭐 과거에 그 낙찰되던 가격하고 이제 큰 차이도 없는 걸로 보이죠. 아유 또 이렇게 졸으면 다른 거 볼 게 있나요? 아 진짜 좀 아무튼 지금 현재 서울 중앙 남부 뭐 대구 본원 대구 볼까요? 대구 경매 끝났나? 그죠? 네. 대구가 오늘 경매 끝난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저거잖아요. 뭡니까?
예, 미납된 거 보이고 뭐고 뭐 대항력 있는 거죠 뭐. 예. 근데 이제 자가구 원룸 사실 때 예, 월세 계산 잘하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주유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복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요즘 주유소가 많이 어렵죠. 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야 예전에는 주유소만 하면 부자였는데 굉장한 부잣집이었는데 이게 주유소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지가 20년 됐어요. 이제 지금 거의 끝물이라 예, 주유소가 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예, 예전에 주유소 지역에서 주유소한다라는 것은 뭐 목욕탕 못지않게 재벌이었죠. 동네 유지가 되어야만이 주유소를 할 수 있었는데 원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너무 인접해서 주유소가 붙어 있으면 어때요? 예, 서로 이제 그 경쟁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92년도였나요? 예, 거리 제한을 그러니까 그 전에 예, 거리 제한을 없앴죠. 예,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주유소 얼마나 부러워요. 주유소 사장님들. 주유소 지을 수 있는 땅마다 다 주유소를 짓기 시작했죠. 거리 제한이 풀어지면서. 그전에는 주유소가 인접해 있으면 주유소 허가를 안 해줬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거리 제한을 풀어주다 보니까 뭐 막 중구난방 뭐 주유소들이 무진장 들어서게 되면서 또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유공이었죠 유공. 예. 유공이 이제 SK로 넘어갔죠. 맞나? 예. 또 현대오일뱅크. 예. 뭐 쭉이 하여튼 있는데 얘네들이 그 주유소 직영점뿐만이 아니라 대리점 모집을 많이 했죠. 각 브랜드마다 주유소마다 업체가 그래서 서로 막 경쟁이 불붙으면서 야 이거 주유소가 돈 되는 사업이 아니구나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92년도에 이미 벌써 시장에서는 별 볼 일 없다. 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마진이 별로 안 좋다. 네,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도 뭐 지금 전기차 문제 나오기 전까지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주유소 하면 부자야. 야 이 땅에 주유소 지을 수 있어 하면 뭐 땅값도 더 주고 사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하다 보니까 예, IMF 이후로 뭐 계속 망해도 계속 주유소들을 졌죠. 아, 지금 비슷하죠. 우리 카페들 그 저기 뭐야 커피 카페들 뭐 계속 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 그걸 로망으로 생각했었던 분들이 아직도 그 시장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특히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뭐 노선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도로 자체 위치라든지 많이 바뀌고 이제 이런 데는 뭐 되게 보면 우리 저거 많이 했었는데 등유 배달. 예, 근데 이제 면 단위도 이제 등유 배달을 안 하니까 석유난로도 요즘은 안 쓰죠. 예, 도시가스들이 시골 면 단위도 많이 들어가서 망한 지가 좀 꽤 되는가 보네요. 음, 야, 아이고야 참 마음고생하다가 망했. 자 지금 두 분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어, 여기 하고요. 이제 차차로 이제 새해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경매를 참여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본의 아니게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셔야 물어보시겠죠. 근데 그건 서로 그냥 인사죠 뭐 인사. 인사고. 어,
그냥 가볍게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경매 물건들 뭐 계속 나와도 뭐 특별한 게 있나? 이 뭐 11억이나 주고 낙찰이 됐네요. 5억 6,800짜리인데 의외죠. 5억 6,800인데 낙찰 가격에 2배나 되고 농림시설인데 낙찰이 됐어요. 아니 감정가의 2배나 되는 금액에 농협에 46,100이 있고 그리고 땅이 300평이고요. 토지 면적이 아니다. 건물이 300평이고 토지 면적이 1,100평이니까 1,100평을 11억에 낙찰받았다는 얘기는 평당 지금 100만 원에 샀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시설이 좀 있긴 있는데 어차피 뭐 저 시설은 뭐 크게 뭐 이거 예. 요즘 축산업이 어려운데 평당 1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변에 뭐 개발 호재가 있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좀 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금액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지금 차순위 가격하고 6억 6,900하고 11억인데 지금 보니까 매수인이 문혜승 외에 2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언뜻 봤을 때 채권자로 보이던데 맞나요? 그죠? 채권자죠? 왜 11억이 낙찰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11억짜리가 아니에요. 돈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5억 6,800, 6억? 지금 차순위로 들어온 사람이 실수요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갖다 11억에 낙찰 받으신 분은 누구냐? 채권자죠. 왜 11억이냐? 내가 청구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청구한 금액에다가 경상농협에서 지금 대출해준 금액 3억 6천.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앞에 경상농협이 먼저 이제 근저당을 실행할 거니까 빼고 나면 내가 지금 10억 빌려주고서 지금 11억 썼어도 7억 받아온 것처럼 계산이 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물론 이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나중에 뭐 거래할 때 감정가나 또 대출 받을 때 비용에 참고는 되죠. 하지만 좀 원래 등기부 요것만 확인을 좀 제가 의심되는 게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채권자고 아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할 때 이렇게 이제 채권자들이 포기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 하실 때 너무 낙찰 가격에 놀랄 필요도 없고, 그거는 이미 뭐 주인이 정해진 거니까. 그죠? 농가 시설이 감정가의 2배 낙찰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서 살펴봤습니다. 뭐 어김없이 채권하고 상기한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나왔죠. 나왔는데 오늘 유찰이 됐어요. 4억 9천짜리가 3억 4,300까지. 야,
30%가 빠졌는데도 유찰이 됐습니다. 아, 아니군요, 아니군요. 다음 4억 9천에 있는데 이제 유찰이 돼서 3억 4천 4백이네. 깜짝 놀랐네. 아유. 38평이기 때문에 4억 2천 요거 한번 낙찰가 한번 맞춰보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4억 2,500 정도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적정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이라면 요 정도 생각하고 입찰하지 않을까. 입찰 예상치 별이 2개. 여러분도 뭐 한번 해보세요. 3월 3월 13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